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All right. So, how do you think you did?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I agree. Thanks, Figure One. You're welcome. If there's anything else you need help with, just let me know.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앞에서 본 영상은 피겨라는 회사가 만든 로봇이고요. 오픈 AI의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자, 영상에서 실험자는 로봇에게 특정한 주제가 아닌 먹을 것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자 이 로봇은 환경을 파악하고 많은 물체 중 정확하게 사과를 집어서 실험자에게 건네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 공개 이후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진짜 터미네이터가 나왔다면서 박수를 치고 있고요. 이 사람과 대화까지 할 수 있는 AI 로봇이 나왔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만든 로봇은 가짜이며 이 로봇이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국내 언론에서도 이 로봇이 대답을 한다는 것을 중점 보도하고 있으면서 이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사과를 집어서 준 로봇의 행동에 놀라운 것을 넘어서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실험자의 질문에 기계가 대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공포스럽다라는 언론의 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국내 언론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피겨라는 로봇 회사가 만든 로봇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한 후 해석을 해서 행동을 하는 오픈 AI의 인공지능이 무섭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오픈 AI는 생성형 AI로서 사용자가 글로 질문을 하게 된다면 글로 원하는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 가끔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꽤 정확한 대답을 해서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자, 하지만 사람과 대화하는 AI 로봇은 지금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바로 아이폰의 시리나 삼성의 빅스비 등 이 전화기를 보고 이들의 이름을 호출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사용자의 질문에 관련된 대답을 하거나 또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것을 수행하는 등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챗 GPT가 더해지면서 그 답변이 워낙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안될공학에서는 챗 GPT와 대화할 수 있는 영상을 소개했는데요. 잘 터질란가? 와, 유튜브 촬영 중이시군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멋져 보여요. 자, 이렇게 챗 GPT와 영어 회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 있고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크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인공지능이 환경을 인식하고 그 중에 무엇이 사과인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고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런 로봇에는 카메라가 달려서 그 눈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은 무려 4년 전에 공개된 기술인데,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식하는 물체를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또 그 물체에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레이블링이라고 하며, 영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물체가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년 전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물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로봇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가져달라고 말하면 그 장소와 위치를 기억하고 가져오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카메라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 중에서 사과가 먹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미 4년 전에도 가능했던 기술을 로봇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오픈 AI의 인공지능이 들어간 피규어의 로봇은 이전 로봇과는 다르게 이 말하기와 환경 인식을 통해서 더 사람과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들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로봇이 말하는 것 때문에 테슬라의 로봇보다 피규어가 더 좋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록이라는 생성형 AI 챗봇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원한다면 언젠가 이런 기능이 1분 봉에 추가될 신호 것을 떴어요. 예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서 피규어가 더 발전된 로봇이라고 조금 먹어도 주장할 잘한 수 거예요? 있는 이유로는 인공지능이 아닌 또 로봇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손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분 봉에 이 신호 로봇이 떴어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가 아닌가의 결정은 이 로봇을 1분 봉에 만드는데 신호 도대체 떴어요. 얼마의 돈이 들어갈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로봇과 피규어의 로봇 중 어떤 것이 더 대단한가를 1분 봉- 가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둘을 비교하면서 간과하는 미소물 문제는 빵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개발 초창기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한 로봇에 가장 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봇에 들어가는 모든 관절의 동작을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한 뒤 몇 개의 비슷한 액추에이터가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분석했고요. 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관절은 같은 동작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집어넣음으로써 단가를 최대한 낮추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봇은 인간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따라하려는데 목적을 가진 로봇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효율적인 동작을 통해서 배터리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로봇을 1분 만드는 봉에 것이 신호 목적이기 떴어요. 때문에 특정 동작에서는 동작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1분 봉에 신호 테슬라가 떴어요. 이렇게 저렴한 생산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 모델이 대량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되었을 때 그 가격을 2만 달러라고 1분 목표를 봉에 신호 정하고 있기 떴어요.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테슬라의 로봇으로 대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2만 달러의 로봇을 만들어서 이 현실적으로 가정이나 산업에서 쓰일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 피규어의 로봇은 퍼포먼스 중심의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1분 퍼포먼스란 봉에 신호 신체를 떴어요.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영상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1분 봉에 동작을 신호 할 수 떴어요.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작 궁금한 것은 과연 이 로봇의 가격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몇 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지 또 언제쯤 1분 봉에 신호 출시되는 것인지 떴어요. 이런 것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이 퍼포먼스만 보여주고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상당히 성공적일 수 있고 많은 회사로부터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함이고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1분 봉에 엔비디아와 신호 아마존의 떴어요. 투자를 얻어냈지만 미소물 빵했습니다. 실제로 이 로봇이 대량 생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야 합니다. 자, 피규어 AI는 투자 회사로부터 2.6 빌리언의 가치를 미소물 인정받았다고 빵했습니다. 하고요. 현재 이 회사들로부터 675밀리언 달러의 모금을 했지만 더 많은 투자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방금 기사에서 봤듯이 피규어라는 로봇을 만든 회사의 가치는 2.6 빌리언 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한데 마침 월가에서는 테슬라 로봇의 가치를 발표했고 영상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볼게요. 조금 먹어도 잘한 인공지능과 거예요? 로봇은 어떻습니까? 전 로봇을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들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인가요?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자, 영상을 봤는데 RBC의 톰 나라야는 자신의 예상 주가에 테슬라 로봇의 가치는 1분 봉에 전혀 신호 포함시키지 떴어요. 않고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한 이유는 로봇이 시장에 1분 나와서 봉에 신호 수익을 떴어요. 창출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1분 봉에 신호 자, 그렇기 때문에 떴어요. 현재 테슬라 로봇의 가치는 0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테슬라의 로봇이 현장에서 쓰이거나 또 다른 회사에 팔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증거를 보여준다면 테슬라의 주가 가치에 앞으로 로봇의 가치가 더해지게 1분 될 봉에 것으로 신호 예상하게 떴어요. 됩니다. 자, 하지만 피겨의 로봇은 현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자, 이런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은 이 로봇이 앞으로 대량 생산되어서 엄청나게 팔릴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겨란 회사를 만든 일분 봉에 이분과 과연 일분 봉에 어떻게 신호 대량 생산을 떴어요. 가능하게 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겨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된다면 CEO의 이름이 브렛 애드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분의 경력은 20년 동안 회사를 일분 창립하고 봉에 신호 세우는 일을 떴어요.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미소물 만든 회사 중 빵했습니다. 하나가 바로 아처 에이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처 에이비에이션은 V톨을 만드는 회사이고, 일분 창업자인 봉에 신호 CEO가 떴어요. 자랑스럽게 이 V톨 기계 안에 착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처 에이비에이션에서는 전기차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미소물 빵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미래라고 말하고 일분 봉에 있으며, 신호 떴어요. 하늘을 나는 미소물 택시의 대량 빵했습니다. 생산을 통해서 미래의 교통수단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V2를 대량 생산에 성공한 CEO라면 당연히 로봇의 대량 생산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늘을 나는 택시를 얼마나 팔았는지를 한번 확인하려면 2023년 4분기 어닝 발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재미있게도 4분기에 생산된 기체는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분기 발표에서는 3대를 현재 만드는 진행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손실만 109밀리언 달러를 입고 있는 일분 봉에 신호 상황인데, 이 떴어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앞으로 스텔란티스와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일분 말을 봉에 하고 신호 있지만, 떴어요.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분 봉에 신호 자, 떴어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미소물 선보이며 빵했습니다. 한때 곽광을 받자 이 당시 니콜라의 트레버 밀턴은 일분 수트럭을 만들겠다며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고요. 현재는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수소차가 전기차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거다라는 일분 예상이 봉에 신호 떴. 어떤 결과를 일분 봉- 맞았는지 모두가 확인할 수 미소물 있는 빵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로봇이 공개되고 또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자 이제는 로봇에 오픈 AI의 인공지능을 넣었다면서 테슬라 로봇의 경쟁사인 피겨가 언론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미소물 언론은 빵했습니다. 니콜라의 수소 트럭이 나왔을 때도 테슬라의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면서 환호했지만, 일분 봉에 신호 이번에도 떴어요. 테슬라의 미소물 로봇에 빵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왔다면서 언론이 환호하는 모습에서 이상하게 기시감이 들게 합니다. 자, 이런 언론의 주목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요. 피겨의 영상을 보니 테슬라는 망한 것 같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고, 또 테슬라의 로봇 기술은 10년 정도 뒤처진 듯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미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로봇에 대한 평가를 끝내신 분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2022년에 만들어진 피겨의 로봇 회사가 회사 설립 2년 만에 테슬라보다 10년을 앞서는 기술을 만들었다면, 아쉽게도 로봇을 만드는 피겨의 회사에는 현재 투자를 할 수 없지만 미소물 같은 빵했습니다. CEO인 브렛 애드콕이 일분 상장한 봉에- 하늘을 나는 택시에 투자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전기차보다 10년 앞선 기술에 투자하셔서 앞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봇이던 하늘을 나는 택시던 얼마나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아닌가이며, 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서 전기차처럼 제품의 가격이 너무 높게 출시된다든지 아니면 한정된 물량밖에 생산할 수 없게 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분 봉에 신호 자, 테슬라의 떴어요. 로봇에 새로운 경쟁 상대가 생겼다라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회사가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제품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생긴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피겨의 제품이 미소물 꼭 빵했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두 로봇의 실력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정말로 어려운 것은 생산이라고 말하며 대량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볼트 하나의 가격을 혹시 잘못 책정하기라도 한다면 수백만 대가 생산되었을 때 엄청난 가격의 피해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에서는 이런 작은 볼트 하나의 가격마저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앞으로 이 차가 대량 생산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았고, 이 테슬라 역시 전기차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전기차에서 수익을 내는 일은 정말로 먹어도 잘한 어려운 거예요?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전기차에서 보여주었던 경쟁과 파산의 이야기가 로봇에서도 재현되고 또 1분 봉에 어느 신호 기업이 떴어요. 성공하게 될지는 같이 한번 그 1분 결과를 봉에 신호 지켜보도록 떴어요. 하겠습니다. 1분 봉에 여기까지가 신호 오늘의 테슬라 떴어요.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안녕하세요. 목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테슬라 사이버트럭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엄청난 외관, 엄청난 성능,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외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 사이버트럭 1분 봉에 어떤 신호 차인지 떴어요.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 1분 봉에 신호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잠깐만, 스크래치 난 거 아니야? 저기 안 났네요. 쫄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텍사스입니다. 먹어도 잘한 햇볕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지금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는 눈을 뜰 수가 없는 정도로 눈부신 환경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대체 왜 안 주는 건지 빨리 좀 달라고 독촉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날아왔습니다. 여기는 텍사스에 있는 기가 텍사스 테슬라 본사가 있는 곳이고요. 서울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일까요? 숫자와 통계의 맹점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서울이 얼마나 형편없이 망해가고 있는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허상이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망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공화국인이 수도권 1분 봉에 신호 가밀을 떴어요. 90년간 서울은 공격을 당했고 결국 지방으로 핵심 인프라를 무력하게 옮겨야 했고 아예 수도 이전까지 해버렸고, 그리고 텅 빈 서울은 서울올림픽 이후 세계적인 도시는커녕 지금 서서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1분 봉에 신호 15,500명입니다. 떴어요. 1제곱킬로미터 안에 15,000명이 살아갑니다. 뉴욕의 인구 밀도는 1분 봉에 신호 1제곱킬로미터당 떴어요. 1200명입니다. 그중 맨하튼의 인구 밀도는 1분 봉에 신호 25,900명이며 떴어요. 서울의 인구 밀도 15,000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서울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구별 인구 밀도로 보면 1분 봉에 동대문구와 신호 동작구가 24,000명, 중랑구와 광진구가 21,000명, 1분 봉에 구로구가 신호 2만 떴어요. 명으로 송파구, 강동구 19,000명보다 사실 높습니다. 부산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가 17,000명, 인천 미추홀구가 16,000명, 부평구가 15,000명이며 경기도 부천이 15,000명으로 오히려 강남구 13,000명보다 더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서울 용산구 1,500명보다 대전 중구가 1,800명으로 더 높으며 서울 서초구 1분 봉에 9,000명보다 신호 경기도 떴어요. 안양시 9,400명, 수원시 9,800명, 부산 진구 12,000명, 부산 남구 10,000명이 더 많습니다. 미소물 서울 빵했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6,200명으로 경기도 1분 봉에 성남시 신호 떴어요. 6,600명, 군포시 7,500명, 미소물 광명시 빵했습니다. 7,800명, 대구 남구 8,400명보다 낮습니다. 전남 목포는 4,300명으로 경기도 안산의 4,000명보다 높으며 고양 4,000명보다 높습니다. 광주 남구는 3,500명으로 경기도 하남의 3,000명보다 높습니다. 창원시는 1,300명으로 화성시 1,200명, 평택시 1,170명보다 높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1,170명으로 충남 천안 1,000명보다 높습니다. 충남 계룡시는 705명으로 경기도 파주시 690명보다 높습니다. 충북 증평구는 449명으로 강원도 원주시 408명보다 경기도 안성시 338명보다 높습니다. 전남 순천은 309명으로 강원도 춘천시 253명보다 높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도 254명으로 춘천시보다 높습니다. 전남 무안군이나 나주시는 190명으로 경기도 여주시 183명이나 경기도 포천시 178명보다 높습니다. 서울의 한 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파구는 현재
현재 인구가 65만 명입니다. 그중 잠실동에 14만 명, 가락동이 8만 3천 명, 오륜동이 5만 4천 명, 문정동이 4만 7천 명 순입니다. 잠실의 인구의 22%가 몰려있고 잠실, 오륜, 가락, 문정, 위례 순으로 상위 5개 동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에도 이렇듯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는 현상은 당연한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 중 하나를 자랑하는 캐나다의 경우 인구 밀도는 4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부러울 수 있지만 전체 인구의 82%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인구 밀도는 5,400명입니다. 경기도 우산이 5,400명, 경기도 의정부시가 5,600명이니 밴쿠버도 그렇게 넉넉한 밀집도는 아니죠. 토론토 또한 4,500명이 거주하고 있어 경기도 안산 4,200명 정도의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전체는 11,000명으로 서울 용산구 1,500명과 비슷합니다. 싱가포르 안에서도 밀집 지역은 3만에서 5만 이상의 인구 밀도를 보여줍니다. 홍콩은 산이 많기 때문에 서울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홍콩은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2.6배나 높으며 특히 구룡반도의 경우 4만 5천 명이며 홍콩섬은 개발이 안 되는 산악 지역을 제외하면 강남보다 3배 이상 높은 8만 명이 1제곱킬로미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볼까요? 그리스 아테네는 17,000명으로 서울 성북구가 17,000명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16,000명으로 서울 관악구 16,700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런던 구별 인구 밀도로 봤을 때도 이슬링턴은 14,000명, 켄싱턴 첼시는 13,000명, 타워 헬릿 13,000명 등 중심부 인구 밀도는 높으며 외곽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등으로 개발을 제한한 터라 5,000에서 2,00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런던 전체의 인구 밀도는 5,640명으로 나머지 잉글랜드 375명보다 15배나 많으며 런던 중심가도 11,000명으로 용산구 수준입니다. 런던의 전체 인구는 2018년 900만 명으로 1980년대까지 줄었던 것이 그 이후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런던 이외의 인구가 많은 도시는 버밍엄으로 110만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축구로 잘 아는 맨체스터는 55만 명에 불과합니다. 파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구 밀도는 미소물 빵했습니다. 21,289명입니다. 하지만 구별로 보면 천차만별인데 11지역의 경우 42,000명으로 19지역 34,000명, 1분 봉에 신호 19구역, 떴어요. 20구역 33,000명, 3구역은 3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밀집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삽니다. 미국 또한 그 넓은 땅에서 인구의 지역 편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천만 명, 텍사스 3천만 명, 플로리다 2,200만 명, 뉴욕 2천만 명, 펜실베니아 1,300만 명 등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10개 주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위인 캘리포니아주와 인구 10위인 미시간주의 인구 규모 차이는 무려 4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작은 인구의 주는 와이오밍으로 58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캘리포니아나 뉴욕일 것 같지만 사실은 1위는 뉴저지로 1,076명으로 미국 평균의 12.2배이며 2위는 로드아일랜드로 716명, 3위 1분 봉에 신호 매사추세츠는 떴어요. 675명, 코네티컷은 651명, 메릴랜드는 405명, 그리고 7위가 미소물 바로 빵했습니다. 뉴욕으로 373명으로 4.2배입니다.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메릴랜드, 코네티컷 모두 뉴욕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뉴욕이라는 허브를 통해 주변 지역들이 구성되어 세계 최고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와 구를 통해 알아봤지만 사실 그 안에도 또 다른 밀집도가 있고 인구가 몰려있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으로 구분되죠. 도쿄도의 경우 도쿄의 인구 밀도는 6,363명이지만 외곽을 제외하고 거의 중심가에 인구 밀도가 몰려있으며 토시마 23,000명, 나가노 22,000명, 타이토 21,000명, 아라카와 21,000명, 분쿄 21,000명, 수미다 20,000명, 이타바시 18,000명, 메구로 19,000명, 신주쿠 19,000명, 키타 17,000명, 세타카와 16,000명, 수기나미 17,000명, 아다치 13,000명, 니시도쿄 13,000명으로 도쿄 중심으로 인구의 밀집도를 보여주며 변두리인 아키루노 1,100명, 하치오지 3,000명, 오메 1,200명과 같이 도쿄이지만 20배 이상의 인구 밀도 차이를 보입니다. 1989년까지 도쿄도 내에 높이 100m를 넘는 빌딩은 50채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도심 주요 지역의 고도 제한을 없애고 미소물 농정률을 1000%에서 2000%로 올리면서 도쿄의 나천루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다국적 기업과 그곳에 근무하는 고급 인력 및 글로벌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어떨까요? 사실 2016년 1분 봉에 신호 롯데월타워가 떴어요. 건설되기 전까지 서울의 고층 빌딩은 드물었습니다. 2012년 서울국제금융센터가
높이가 285m로 최고층이었고 그 전까지 2004년 지어진 타워팰리스가 265m였습니다. 현재 강남에서 가장 고층 빌딩은 2001년 지어진 204m의 파이낸스 타워로 2007년 삼성전자 빌딩 건설 후 더 이상 맞춘 후도 없죠. 지역 편차에 대한 편견은 언론과 정치가 표와 시청자를 위해 호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잣대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까요? 결국 예산과 세금의 낭비라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예산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의 부채만 늘어나고 결국 그리스처럼 IMF를 맞게 되죠. 포항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40%가 넘었지만 2020년 20%에 불과했습니다. 경북은 25.6%에 불과한데 청사 비용에만 4천억 원을 들였으며 결국 이 비용을 메꾸기 위해 기존 터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매각했는데 이것은 결국 매각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돈을 대준 셈이죠. 재정 자립도 못하는 지방정부는 예산을 줄여야지 일을 벌리면 그 재정은 모두 국민들 세금으로 메꾸는 악순환의 반복이고 지방은 난개발로 병들겠죠. 이처럼 수치를 제대로 보면 생각의 전환이 됩니다. 지방이 단순히 인구가 소멸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것은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점점 모여 살고 의료, 교육, 문화 등 인간이 필요한 다양한 환경과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밀집된 곳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 외의 지역은 인간의 파괴가 적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